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6월 23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83%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0.56% 하락했습니다. 오늘도 양증시 하락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3,400억 매도, 기관 투자자는 280억 매도하면서 외국인 투자자 위주로 매도가 나왔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 투자자 960억, 기관 투자자가 1,200억 매도하면서 기관 투자자 위주로 매도가 나왔습니다. 2800선 회복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다시 한번 저항을 받으면서 좀 눌러지는 모습이었습니다. 2800선을 올해 처음 진입한 그런 역사적인 날이었는데 다시 한번 조정을 받으면서 2780선까지 떨어졌고요. 여기가 뚫기 어려웠던 저항선이었다면 이제는 지지 라인으로 좀 형성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분위기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만 일단 한번 고점을 갱신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었고요. 여기서 코스피가 힘을 더 받기 위해서는 해외 증시에 대한 분위기가 좀 더 좋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물가가 좀 잡히는 그런 시그널이 좀 나와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주면 더 증시가 힘을 받아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미 금리 인하가 선반영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일부 선반영이 되는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금리 인하라는 것이 한 번 떨어지고 끝날 것이 아니고 아주 장기적인 하락이 예상되기 때문에 천천히 계단식으로 1년에 한 4번 정도씩 떨어뜨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4번씩 떨어뜨려도 5%에서 4%씩 4%에서 3%씩 가기 위해서는 2년 정도, 최소한 2년 정도는 떨어뜨려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주 장기간으로 금리가 인하가 되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금리 인하에서 금리가 인상이 되는 그런 시기가 다시 한번 올 텐데요. 그 중간 시기, 애매한 시기에서 다시 한번 증시는 조정을 받으면서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기를 우리는 다시 한번 겪는다면 이제는 한번 경험에 대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코스피를 이제는 언제 투자를 해야 될지, 언제 치고 빠져야 되는지를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코스피를 빠져나올 이유는 전혀 없고요. 결국에는 다시 금리 인상 사이클이 돌아오기까지는 우리의 페이스대로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월봉도 조금 올라오기 시작했고요. 코스피가 좀 더 힘을 받아서 올라와 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3,400원 매도하면서 한 3일 정도 바짝 매수했던 것을 조금 차익 실현했습니다. 다음 주까지 한번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외국인 투자자는 6월 달에는 좀 많은 매수를 진행했기 때문에 충분히 차익 실현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종목 위주로 좀 강한 매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종목이 좀 하락하면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온다고 하면 코스피의 전체 외국인 투자자 매물이 저렇게 매도한 것처럼 나올 텐데요. 일단 그 특정 테마 위주로의 움직임이 최근에는 좀 강하기 때문에 일단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금융 투자 위주로의 매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 나머지 투자자들은 다른 매도로 좀 진행을 하면서 일단 금융 투자 위주로 매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코스닥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2차전지 테마가 아직도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점을 찍고 쭉 떨어지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평선들도 조금 아래로 꺾여버리면서 계속 밑으로 눌러지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850포인트로 지금 진행 중이고요. 확실히 코스피가 계속 힘을 받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금융 투자 외에도 지금 다른 투자자들도 매도를 한다라는 점에서 코스피와 다르다라고 보여지고요. 투신이라든지 연기금 투자자가 코스닥에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장기적으로 지금 코스닥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일단은 이렇게 하락을 계속 한다라고 했을 때는 언젠가는 또 우리에게 매수 기회가 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 2차전지 관련 테마들이 굉장히 크게 하락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데요. 일단 지금은 그런 타이밍은 아닌 것 같고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960억 정도 매수를 하긴 했지만 주가를 방어하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증시 진행이 되었고, 환율 같은 경우는 1391원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1400원 목전까지 지금 도달을 했고요.
꾸역꾸역 이제 계속 환율을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 금리 인하식 시그널이 나오기 시작했고, 금리 인하가 올해 9월에는 좀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굉장히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환율이 계속 높이 치솟는다라는 것은 조금은 반대되는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기 침체냐 아니면은 금리 인하로 인해서 달러화 가치가 떨어지느냐, 그 둘 중에 이제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금리 인하가 아직까지는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조금 더 달러화가 가치가 안전자산으로의 그런 가치가 높아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1,400원 넘어서 1,500원까지 쭉쭉 올라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선에서 상승을 마무리하고 이제 다시 한번 우리 평소대로 횡보하는 그 라인으로 왔을 때 이제 금리 인하가 시그널이 오면 1,200원대로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생각을 하는데, 사실 뭐 제가 일개의 개인으로서 전체 시장을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단 전체적인 흐름만 계속 쫓아가면서 여러분들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1390원대는 상당히 높은 구간이고요. 이게 장기화되었을 때는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적절한 수준으로 하락할 때까지 계속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지수 선물은 뭐 나스닥 다우 조금 하락했고요. 그 다음에 유럽 증시들도 약하게 좀 하락하면서 유로톡스는 1% 가까이 좀 빠지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물 지표는 뭐 지금 확인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일단 증시 전체는 조금 조정받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원자재 가격은 국제유가 80.5달러, 그 다음에 천연가스는 2.7달러입니다. 천연가스가 좀 떨어지고 있는데요. 국제유가는 80달러 수준에서 계속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이 가격대를 계속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상당히 이 80달러가 안정적으로 좀 유지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한번 급락을 하면서 좀 이 대체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같이 떨어지는 모습도 나왔었는데요. 금방 다시 유가가 회복이 되면서 좀 그러한 움직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채권금리는 10년물 채권금리가 4.25%로 적절한 수준에서 반등을 해서 뭐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단식으로 지금 고점을 내린 것은 사실이고요. 그 이하로 지금 떨어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있는데, 확실히 분위기는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으로 잡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8% 근처까지 올라갔다가 쭉 떨어져서 지금 4.25%까지 떨어졌는데요. 조금 더 시간을 두면 천천히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국채 가격이 반등을 하면서 이 국채 금리가 떨어졌을 수도 있고요. 금리 인하가 시작되더라도 결국에는 이 금리 인하에 의해서 유동성 공급이 되면 국채 가격이 반등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경기가 반등한다라고 시그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국채 금리는 장기적으로 이제 내려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 시장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채 금리가 떨어지면 이제 미국에 대한 기준금리가 이제 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점점 더 우리 증시에는 좋은 분위기로 형성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오늘 50원 상승했고요. 29,900원으로 0.2% 정도 상승하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뭐 장 초반에 상승으로 진행되다가 중반부터는 쭉 떨어져가지고 계속 하락을 유지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반등을 하면서 보합 수준으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일단 시간의 거래는 거의 뭐 없었죠. 2850원으로 크게 증가하지 않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일별 거래량도 보시면은 630만 주로 크게 지금 증가하지 않았고요. 단계적으로 지금 다시 한번 거래량을 죽이면서 2200만 주가 넘어서는 그 거래량이 아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이틀 정도 이렇게 뭐 나올 수는 있다라고 보고요. 다시 한번 좀 힘을 받아서 올라가주면 좋은 그림이 만들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2만원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22,000원 수준의 요 저항대에서 다시 한번 저항을 받고 조금 이제 시간을 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전처럼 아주 강한 물량을 뚫어내고 이렇게 떨어진 게 아니고 중간 거래량으로 거의 이제 그 저항선에 근접하는 주가를 지금 만들어 놓았고요. 다시 한번 거래량을 터뜨려서
한 번 더 힘을 받으면서 위로 올라가주면 상당히 좋은 그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6월 23일이죠. 그래서 이 체코 원전에 대한 그런 이 발표가 사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빠르면 2주, 느리면 3주까지 거의 그 안에 발표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제는 그 소식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형 원전을 이제 UAE 바라카 원전 이후에 이제 유럽 시장에서 들어갔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의의가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해외 원전을 대형 수주를 했다라는 것에서 또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제 유럽 시장을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고, 지금 현재 이 시장 상황이 이전에 뭐 2017년 때 약간 전 세계적으로 친원전을 할 거냐 아니면 탈원전을 할 거냐 좀 의견이 대립하던 그때와는 다르게 지금은 확실하게 친원전으로 좀 돌아서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번에 수주를 하는 것은 이제 물 들어올 때 노젓는 그런 느낌으로 상당히 좋은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중요한데요. 일단은 그 몇 주 뒤에 있을 그 소식을 대비하면서 이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는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선 쭉 따라서 결국에는 21선 아래로 떨어뜨리지 않고 주가를 계속 상방으로 밀어놓고 있고요. 저점이 높아지면서 고점은 같은 세기형 수렴 패턴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방 수렴으로 지금 계속 밀어놓고 있는데요. 이거를 완성시킬 때까지 쭉 밀어 넣을 것인가, 아니면 적절한 수준에서 거래량을 다시 증가시키면서 위로 뻗어나가면서 22,000원을 뚫고 나갈 것인가, 요 수준에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이제 체코 원전 수주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때는 주가가 좀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크게 뭐 우리 예상 밖으로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미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는 체코 원전 외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판단할 수가 없죠. 중요한 기대감이 하나 더 있거든요. 뉴스케일 파워, 바로 이제 SMR 파운드리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지금 상승은 뉴스케일 파워와 관련된 상승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SMR 파운드리로서의 역할을 지금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상쇄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좀 아쉽긴 하겠지만 요 수준에서 유지할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체코 원전까지 수주가 되면 바로 이제 레벨업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일봉은 뭐 이 정도로 좀 살펴보고 이제 거래량이 다시 증가할 때까지는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투자자 수급이고요. 기관 투자자가 24만 9천 주 매도하였고, 외국인 투자자는 7만 8천 주 정도 매수하였습니다. 그래서 금융 투자가 13만 2천 주 매도, 보험 1만 3천 주 매수, 투신이 3만 7천 주 매도, 연기금 투자자는 8만 주, 사모펀드는 1만 3천 주. 그래서 뭐 특별하게 많이 매도한 수급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19일, 20일에 바짝 매수했던 기관 투자자가 좀 이제 매도로 진행을 하긴 했지만 뭐 차익 실현으로 조금 뱉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크게 무리 없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도 지금 20일에 매도했던 것을 21일에는 조금 매수했는데요. 일단 뭐 큰 차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대한 움직임은 사실 뭔가 특별한 움직임 때문에 소식 때문에 움직였던 것도 아니고 크게 거래량도 없었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는 그런 날이었다. 그래서 공매도 잔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잔고를 한번 보면 40만 4천 주 정도로 진행이 되었고요. 꾸준히 지금 줄어드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적긴 하지만 확실히 지금 공매도 잔고는 계속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한 40만 주, 50만 주 수준에서 유지할 거라고 좀 보았는데 이제는 거의 0으로 수렴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잔고도 계속 줄어드는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차 잔고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대차 잔고는 전날 이제 좀 많이 줄었던 것이 오늘은 이제 좀 늘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체결이 110만 주, 상환이 11만 주 정도 되면서 한 100만 주 정도가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1750만 주로 대차 잔고가 좀 늘어서 진행이 되었고요. 일단은 대차 잔고 전체적으로는 줄어드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크게 우리가 뭐 조금 올랐다고 해서 여기 주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공매도 잔고이기 때문에 잔고가 이미 거의 0으로 수렴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우리가 항상 많았을 때 1,500만 주, 2,000만 주까지 공매도 잔고가 있었는데 그게 전부 다 상환이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고무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오늘도 이제 거래원을 보시면은 전날에 신한증권이 이제 39만 8천 주 정도 매도를 하였고요. 모건서울, UBS 이런 외국인 투자자는 또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신한증권이 주로 좀 매도를 주도했는데요. 사실 반대 수급에서는 특별하게 눈에 띄는 수급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프로그램도 매도로 이제 집중을 했는데, 근데 좀 특이한 것은 이제 마지막에 또 한번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날에도 28만 주로 조금 이제 매도를 줄였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매수를 늘리면서 오히려 이틀 정도 보았을 때 외국인 보율이 더 증가했다. 21.35%까지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지금 외국인 투자자가 중간에 팔고 중간에 사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계속 매수를 해간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 그동안 굉장히 많은 물량을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왔는데도 이 고점 부근에서 차익 실현을 하지 않고 계속 매수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의의가 있습니다. 분위기가 계속 좀 상승하는 방향으로 예상이 되어 가고 있고요. 공매도 잔고도 그렇고 대차 잔고도 그렇고 모든 지표가 좀 좋은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만간 좀 좋은 소식이 나오면서 크게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이제 체코 원전도 될 수 있고 이 뉴스케일 파워 관련 소식일 수 있습니다. 자, 뉴스케일 파워가 결국에는 $10를 돌파하면서 종가 기준으로 $10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간밤에 5.3%를 또 상승을 했고요. 중간에 계속 공매도 공격도 당하고 NRC 인증을 받기 위해서 이 통과하지 못할 수도 있다. 거기에 대한 이 NRC 통과가 불투명하다. 그리고 이 뉴스케일 파워에 들어가는 그 비용이 너무나도 비싸다. 회사에 자금이 없다. 온갖 이제 이 불안한 가능성들을 다 제기를 하면서 주가를 눌러왔습니다. 그러나 그 누르는 와중에도 계속 저점을 높여가면서 꾸준히 지금 61선을 받치면서 올라가주는 모습이고요. 어떻게 보면 21선을 따라서 계속 올라가주는 전형적인 우상향 차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SMR이 $10까지 도달을 했고요. 월봉 기준으로는 거의 이제 이 시초가, 그죠? 상장 후 거의 초기와 유사한 가격대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근데 잠깐 이제 힘을 받아서 좀 $15까지 올라가서 거의 $1까지 15분의 1 토막까지 지금 이렇게 떨어졌었는데요. 근데 다시 한번 거의 10배까지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9배 정도. 자, 그래서 지금 상당히 지금 힘을 많이 받았고 거래량 자체가 이전과는 완전 다르죠. 떨어질 때 거래량과는 완전 다른 엄청난 수급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승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유가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 차원에서 지금 SMR을 대폭 밀어줄 그런 상황이고요. SMR 뉴스케일 파워만 밀어주는 게 아니고 그 관련된 테라 파워라든지 아니면 오클로라든지 지금 이제 조용하긴 하지만 엑스에너지도 사실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고요. 그런 이제 이 SMR 기업들을 미국의 SMR 기업들을 밀어주기 위해서 보조금을 대폭 지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SMR에 대한 불안감이 하나가 뭐였죠? 가장 큰 게 비용 문제였습니다. 이 비용이 왜 많이 드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SMR이 소형 모듈입니다. 대형보다는 조그마한 거를 여러 개를 넣기 때문에 이 대형을 핵연료를 많이 넣어가지고 폭발적으로 온도를 높이는 것과 핵연료를 조그만 걸 넣어가지고 이제 돌리는 것과는 완전히 열적으로 이 온도가 도달할 수 있는 온도가 다릅니다. 그리고 열 효율도 다르고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가스 버너를 조그만한 거를 4개를 가지고 동시에 쐬는 것과 엄청나게 큰 그 버너를 한 번에 그냥 싹 쏘는 것과 그죠? 그런 것 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열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같은 전력을 내기 위한 이 단가가 당연히 이 소형 모듈 원전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소형 모듈 원전이
그 높은 비용으로 과연 이러한 기업들이 어떻게 이 수행을 할 수 있느냐, 프로젝트를. 그게 이제 미국의 정부 보조금으로 일부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대형 원전보다는 여전히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가격대가 좀 비슷하게 맞춰졌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 센터 기업들이 이러한 업체들과 계약을 하고 SMR을 건설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데이터 센터 입장에서도 데이터 센터가 있으면 그동안에는 이제 엄청나게 멀리 이제 있는 대형 원전으로부터 전력을 끌어와야 됩니다. 이 대형 원전은 이 위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물이 엄청나게 많은 지점, 그 다음에 지반이 안정된 지점, 그리고 그런 점을 이제 고려를 해서 건설을 하면 이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다가 또 이제 대형 원전이 위치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고려했을 때 저 멀리 이제 송조선을 깔고 송전선으로 높은 전압, 엄청난 뭐 수백만 볼트, 수십만 볼트를 걸어서 이제 전력을 보내는 그러한 이제 비용 손실, 전력이 이제 수십만 볼트를 걸어서 보내도 내가 100을 보내도 여기 도달하면은 뭐 한 50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이제 손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손실분이 다 열로 또 전환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또 이 전선 입장에서도 무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한 점이 좀 여러 변수로 작용을 하는데요. 이 소형 모듈 원전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다가 이 공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하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건설 단가만 비교를 하면 소형 모듈 원전이 비싸 보이지만 소형 모듈 원전을 이제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대형 원전의 단점을 많이 커버를 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원전 해체 입장에서도 상당히 이제 비용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보았을 때는 SMR이 점점 더 유리해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한 점 때문에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요. 우리나라 자체로는 ISMR이 좀 늦긴 했지만 미국과의 그런 협력 때문에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나라는 이제 웨스팅하우스와 대형 원전에 대해서 계속 이제 지재권 다툼을 하면서 좀 대립하는 관계를 보고 있는데요. 근데 이미 우리나라 대통령도 그렇고 우리나라 산업부 장관도 그렇고 계속 방문해서 미국과 협의를 한 게 무엇이냐, 대형 원전에 대한 소식은 없었지만 이 SMR에 대한 협력은 확실히 공고히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 이 대형 기업들이 미국의 SMR 기업에다가 계속 지분 투자를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같이 건설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을 해놨기 때문에 제조력이 이제 약한 그런 미국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산업도 활성화시키고 우리나라와 힘을 합쳐서 이 제조 기술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제조를 마구마구 이제 찍어낼 수 있는 그런 국가와 협력을 했을 때 미국에 대한 그런 SMR을 좀 더 빠르게 확장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서로 이제 윈윈하는 그런 케이스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형 원전만 보면 우리나라가 뭐 미국과 대립이다, 뭐 뒤통수를 맞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와서 보았을 때는 이 SMR에 대한 시장이 엄청나게 빠르게 개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일까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와 뉴스케일 파워에 대한 차트가 좀 비슷하게 좀 최근에 흘러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저 핫 이슈가 계속된다면 두산 에너빌리티도 힘을 같이 받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뉴스케일 파워가 이제 스탠다드 파워와 2기가와트 규모의 그런 이 계약을 할 것인가, 확정이 될 것인가를 기다리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미국 상원의 움직임, 그다음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마지막 사인까지 남은 것을 보았을 때는 결국에는 그게 통과가 되었을 때 확실한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좋은 기대감 갖고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제가 준비한 소식들 좀 전해드릴 거고요. 자, 일단 준비한 소식들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간밤에 나온 소식인데요. 월성 4호기 사용 후 핵연료 저장소가 바다로 누설되었다. 그래서 뭐 원전 안전위원회는 이상이 없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요. 하필 이제 이 좀 정치적으로 계속 우리나라 원전에 대한 이 주제가 뜨거운 감자로 지금 작용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사고가 벌어져서 좀 아쉽긴 합니다. 그러나 이 제목만 보면 사실 후쿠시마 핵연료 폐수가 떨어진 것처럼 굉장히 이제 우리 바다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줬을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좀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사용 후 핵연료 저장소에서 저장수가 누설되었다고 표현이 되었지만, 정확하게는 사용 후 핵연료 저장소에 있는 저장수를 냉각시키는 열 교환기에서 누수가 있었다라고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3톤이라서 좀 많긴 하지만 유효 방사선량이 이 1인의 한 개의 방사선량 대비해서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요. 거의 뭐 이상이 없다라고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는 이 핵연료를 냉각시키기 위해서 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원전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직접적으로 물이 이제 닿아가지고 나오는 게 있고요. 이제 삥 둘러가지고 이 핵연료와는 닿지 않는 모델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직접 닿아서 냉각시키는 모델은 후쿠시마 원전 1분 모델입니다. 그리고 직접 닿지 않고 돌리는 모델은 우리나라 모델입니다. 그래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정성 측면에서는 우리나라가 훨씬 안정적이다. 대신 냉각 효율은 일본 쪽에서 더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전 다른 모델을 사용하고 있고, 직접적으로 이 물이 닿지 않는다는 점에서 상당히 이 직접적인 핵 폐기물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이제 이 물도 이런 다량의 방사선을 맞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질이 많이 바뀌었을 거고요. 분명히 좋지 않은 그런 이 구조를 띠고 있을 거긴 합니다. 그래서 이 냉각을 할 때도 이거를 직접 냉각하는 게 아니고, 또 한 번 이제 우리 에어컨처럼 열 냉각을, 이제 열 효율을 떨어뜨리는, 그죠? 연력학적으로 이제 이 직접적이런 간접적으로 냉각을 시키는 방법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파이프 안에 들어가 있는 물이 이제 누출이 된 것이기 때문에 요겁니다, 요거. 그죠? 그래서 한 번 또 1차도 직접적인 게 아니고 2차도 직접적인 게 아닌, 그래서 굉장히 이제 적은 양이 나오는 게 사실이었던 것 같고요. 세슘이 뭐 검출될 수가 없는 구조죠, 요거는. 네, 그 정도였기 때문에 크게 우리가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나라는 안전에 굉장히 집중을 해서 만든 모델이고, 거기에 대해서 일본과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사실 맞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인 얘기인데요. 스페인 원전도 지금 이제 대표적인 탈원전의 국가였습니다. 스페인도 독일과 이 탈원전 국가였는데요. 근데 지금 최근에 들어서 스페인 원자력 산업그룹이 원전 운영사들이 정부를 대상으로 전력 공급의 위험성을 언급하고 원전 폐로 수년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태양광 발전 기술은 개선이 되었지만 풍력과 에너지 저장 등의 재생에너지로 대규모 전력을 공급하는 데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 스페인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탈원전 국가로서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늘려왔는데, 여기도 한계를 인정을 했습니다. 대규모 전력 공급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이 방법이 있죠, ESS. 근데 그 ESS도 지금 부족해 보인다라고 이 국가들이 인정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독일도 그렇고 이 스페인도 그렇고 이제는 새로 짓지는 않지만 이 원전에 대한 폐로를 점점 늦추면서 RE100에 대한 가능성을 점점 더 지금 의문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재생에너지에 대한 100%보다는 탈탄소에 대한 100%가 중요해 보이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한계를 인정해서 RE100보다는 RE50 정도가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너무 100%에 몰입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동유럽에 대한 소식입니다. 동유럽이 이제 원자력 발전 외에도 굉장히 이제 정치적으로 최근에 좀 많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동유럽에 대한 이 정치 사건을 넘어서 지금 우리나라까지 뭔가 분위기가 묘해지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북한과 이제 이 군사적인 동맹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침략을 당했을 때 지원하는 그런 발표를 했는데요. 사실 북한이 우리의 침략을 유도해서 서로 도발을 해서 역으로 또 이제 이 침략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사실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동남아시아로 가서 지금 이제 이런 브릭스 가입을 타진하면서 핵
외교를 펼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에 대한 이 원전 기술은 사실 굉장히 뛰어납니다. 요거는 이제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이고요. 중국도 그렇고 지금 이제 핵 기술을 활용해서 이런 개발도상국 국가들을 계속 끌어들이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필요성을 느꼈고, 그렇게 이제 값싼 원자력 기술, 그다음에 원자력 기술을 현지화 시킨다라는 그런 조건으로 저렇게 외교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아무튼 이 얘기를 드린 것은 이제 저런 행보에 의해서 지금 우리나라도 이 우크라이나에 155mm 포탄을 지원할까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동유럽 국가에 이 155mm 포탄을 직접적으로 살상 무기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지금 큰 파장을 일으킬 것 같은데요. 여기 뭐 지원하는 게 맞다 아니냐를 떠나서 이제는 동유럽 내에서의 우리나라의 위상이 달라지게 될 거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신원식 국방장관이죠. 이 이제 루마니아와 폴란드에서 K 방산 세일즈를 했고요. 이 루마니아와 폴란드는 지금 우리나라가 대표적으로 방산 수출을 많이 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전부 다 동유럽에 위치하고 있는 국가이고요. 어떻게 보면 체코와 바로 옆에 있는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동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최근에 방산을 많이 관심을 가진 이유가 러시아와 인접한 최전방 국가들이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만약에 잘못되었을 경우 그 다음이 이제 루마니아, 폴란드 쪽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체코 이쪽까지 오기 때문에 상당히 위치가 부담스러운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지금 주목을 해야 되는 시점이고, 우리나라가 대표적으로 방산을 아주 값싸게, 그죠? 값싸고 그렇다고 성능이 뒤지지 않는 그런 이 국가이기 때문에 아주 대량으로 찍어낼 수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은 뭐 전쟁을 치르지 않은 지 오래되어서 이러한 이 제조 능력을 상당히 이제 떨어뜨려 놨는데, 지금 와서는 우리나라는 여전히 전쟁 중이었고 북한에 대한 그런 대립을 준비해서 꾸준히 방산에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이 대량 물량을 생산해낼 수 있는 역량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루마니아와 폴란드에다가 단순히 전차를 이렇게 수출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전차를 생산할 수 있는 기지와 전차를 생산할 수 있는 기지와 인력을 공급을 해준다고 하니까 이제는 유럽 내에, 동유럽 내에 전방 생산 기지, 그죠? 군사 기지가 생기는 겁니다. 그게 사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상당히 눈에 가시거리일 거고요. 체코 입장에서는 그럼 우리도 한번 해달라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체코가 우크라이나에 155mm 포탄을 100만 발을 지원해주기로 약속을 하였었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좀 여러 공통 언어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체코의 원전 수주에도 우리나라의 방산 영향이 조금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프랑스보다 오히려 최근에는 동유럽 내의 그런 방산, 무기 이런 쪽에서는 우리가 더 영향력이 높아 보인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외교적인 측면에서 사실 한국 단독으로 들어가도 밀리지 않는데, 사실 우리는 웨스팅하우스와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미국의 뒷배를 잇고 들어간다면 상당히 지금 체코 원전 수주 확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체코 원전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동유럽 국가들이 차례차례 원전 에너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슬로베니아도 다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 원전 건설 여부를 국민투표로 결정하고 이제 슬로베니아에서도 이제 진행을 할 텐데, 한수원 황주호 사장이 이제 가서 슬로베니아에서도 원자력 에너지 협력 포럼을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유럽 시장이 지금 우리나라로 상당히 지금 많이 관심을 주고 있고, 루마니아는 이미 한국을 택했고요. 폴란드도 퐁스누프 원전 사실 택했었는데 최근에 1차 원전분에 대해서 웨스팅하우스 모델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여기에 자그마치 50조가 들어갑니다. 3개 짓는데. 그래서 폴란드 방산도 투자했고 해서 사실 뭐 벌써 100조 이상 투자를 했을 것 같은데 2차분은 조금 딜레이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이제 27일 날 발표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말고 이제 불가리아 원전도 동유럽이죠. 불가리아도 동유럽인데 미국과 우리나라를 택했고요.
지금 계속해서 프랑스는 배제가 되고 있습니다. 동유럽에서. 그래서 프랑스 지금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황이고 지금 동유럽에서는 이미 미국과 우리나라가 선두적으로 이 시장을 차지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 동유럽 국가 체코도 사실 프랑스보다는 이 대세에 따라서 우리나라를 선택할 가능성도 저는 상당히 높아 보인다. 그리고 최근에 이 돌아가는 정세가 조금 우리나라가 이 직접적으로 동유럽에 무기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생기고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또 진행이 될지 이게 뭐 전쟁이 나면 안 되겠지만 그러한 상황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서 전체적인 상황은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체코 원전 수주할 확률이 저는 조금 더 높아진 것 같다. 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뭐 정치적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좀 가볍게 들으시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확실히 지금 힘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네,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